이제 정말 끝이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병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준호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말입니다. 보험금만 5억이야. 치료비로 돈만 나가니까 차라리. 수연의 목소리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완벽한 계획이 이제 시작될 때였으니까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준호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45세가 된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죠. 20년간 다닌 건설회사의 중간관리직으로서 그는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 수연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결혼 15년째인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응, 현장 점검이 있어서. 준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수연의 손목에 걸린 새 팔찌를 힐끗 보면서 말이죠. 가격이 30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오늘 대학 동창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수연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동창 모임은 핑계일 뿐이었죠. 실제로는 회사 후배인 민재와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준호는 이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에서 준호는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연의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죠. 화장품이 고급 브랜드로 바뀌고 옷차림이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고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죠. 부장님, 오늘 현장 보고서 확인해 주세요. 민재가 준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5세의 민재는 준호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죠. 준호보다 확실히 젊어 보였습니다. 고생했어, 민재야. 오늘 저녁엔 뭐 해? 준호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아, 그냥 집에서 쉴 예정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민재가 수연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호텔에서 말입니다. 3년 전 우연히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수연의 핸드폰에서 민재와의 메시지를 본 순간부터 준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소리치거나 따지지도 않았죠.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수연이 입고 나간 옷을 떠올렸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였어요. 가격표를 떼지 않은 채 옷장에 걸려있던 그 옷이 80만 원이었다는 걸 기억했죠. 여보 왔어? 수연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응, 오늘 모임은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네. 수연의 대답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향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수연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좀 일찍 잘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수연이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3년 전부터 준호는 단순히 참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를 해왔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수연이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늦은 밤 침실로 들어간 준호는 잠든 척하는 수연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베개 밑에 숨기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수없이 봐온 모습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핑계를 대고 나갈까요?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민재의 일정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30년 절친인 태민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아, 나야. 준호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우리 고등학교 때 말이야. 갑자기 무슨 일 없지? 태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준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친구란 이런 걸까요?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함을 알아차리는 사람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뭔데? 회사 일이야?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할게. 준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핸드폰을 움켜쥔 채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복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화불량과 함께 체중까지 빠지기 시작하자 준호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남자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복통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과에서 기본 검사를 받고 의사의 권유로 위내시경까지 받게 됐죠. 검사를 받는 동안 준호는 별일 아니길 바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준호에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위암입니다. 3기로 보이고요.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암, 그것도 3기라니.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입원 수속을 밟으시고 다음 주에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수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년간 자신을 배신해온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보,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수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준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수연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이래. 순간 수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하지만 준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잠깐 스친 그 감정을 말이에요. 안도감이었습니다. 뭐라고? 위암이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진짜 아내의 반응과는 달랐어요. 눈물도 없었고 절망적인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3길에 다음 주에 수술 받아야 해. 그럼 완치될 수 있는 거야? 수연의 질문에서 준호는 묘한 의도를 느꼈습니다. 완치 가능성을 묻는 게 아니라 혹시 죽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의사 말로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 아, 그렇구나. 수연의 대답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은 준호는 다시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아, 나야. 준호야. 어제 저녁에도 이상하더니 또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위암 진단받았어. 3길에 전화기 너머로 태민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우정은 말보다 침묵으로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제 수술해? 다음 주. 태민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할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병원에 갈게. 전화를 끊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3년간 준비해온 복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침실에서는 수연이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민재일 거예요. 남편의 위암 소식을 전하고 있을 것 같았죠. 응, 맞아. 위암 3길에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수연의 작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치료비 걱정이 아니라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준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어요. 3년 전부터 꾸준히 만나온 변호사 김 선생과의 마지막 상담이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준호의 상황을 지켜본 그였기에 이해할 만했죠. 네, 이제 때가 왔어요. 준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유언장, 재산 이전 서류,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까지 말입니다. 부인께서 이미 서명하신 재산 포기각서도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당시에 이혼 위자료 포기각서라고 설명하셨다고 하셨죠? 맞아요. 3년 전에 수연이가 의심 없이 서명했어요. 준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수연에게는 만에 하나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서류라고 설명했었죠. 수연은 별 생각 없이 서명했었어요. 자신이 불륜을 들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재산이 태민 씨 명의로 넘어갑니다. 총 15억 원 정도 되는군요. 15억. 준호가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 적금, 주식, 그리고 각종 투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도 완료됐고요. 5억 원 모두 태민 씨가 받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준호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도와준 김 변호사 덕분에 완벽한 계획이 가능했으니까요. 법무법인을 나와서 준호는 바로 태민과 만났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였어요. 준호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태민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15억이라는 큰돈의 명의자가 되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태민아, 넌 내 형제나 다름없어. 30년 우정이 가짜야? 그게 아니라 수연이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 들켜도 상관없어.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일이야.
게다가 수연이는 이미 재산 포기각서에 서명했고 준호는 태민에게 지난 3년간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복수 계획을 말이에요. 그럼 수연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거야?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인 척 하고 있어. 준호의 말에 태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복수가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준호야, 근데 위암은 진짜야? 진짜야. 그것만큼은 거짓말 아니야. 태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치료는 제대로 받을 거지? 당연하지. 죽으면 복수도 무슨 소용이야?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살아서 수연의 몰락을 지켜보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그럼 언제 수연이한테 알릴 거야? 수술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는 계속 모르는 척 할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걱정스럽긴 했지만 준호의 단단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수연에게는 오늘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보,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준호는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치료비로 재산이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험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 마. 보험금은 얼마나 돼? 수연의 질문에 준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나 보험금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사망보험금이 5억, 암보험금이 3천만 원 정도야. 그렇구나. 수연의 표정에서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5억의 보험금과 15억의 재산. 총 20억에 가까운 돈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은 또다시 민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조용히 들었어요. 응, 수술 다음 주야. 보험금이 5억이래. 괜찮아. 치료 잘 안 되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어요. 3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곧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준호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이 함께 와줬어요. 수연과 장모님도 와 있었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준호야, 수술 잘 될 거야. 장모님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을 찾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어머니처럼 여겼던 장모님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술실로 향하기 전 준호는 핸드폰을 소파 밑에 숨겨놨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 말이에요. 환자분, 수술실로 가시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호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수연이 민재와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재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자 준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핸드폰 녹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죠. 준호가 마취에서 깨어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깨어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기 위해서 말이에요. 수술은 성공했다는데 정말 다행이야.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톤에서는 다행이라는 감정을 찾기 어려웠어요.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야. 이제 치료비로 돈만 줄줄 나갈 텐데. 장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했던 장모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항암 치료까지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지. 민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이야. 수연의 충격적인 말에 준호는 눈을 뜨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직접 듣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아,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장모님이 말렸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치료비로 돈만 나가고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차라리 그냥 수연아. 장모님이 수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병실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지. 혹시 들을 수도 있잖아. 준호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님도 수연과 같은 생각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마취해서 깨려면 몇 시간 더 걸린다고 했어요. 민재가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더욱 잔인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어쨌든 보험금이 5억이잖아. 맞아요. 치료 잘 안 되면 그 돈으로 우리 신혼여행 가죠. 하와이 어때요? 하와이? 좋지. 5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준호는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수연아, 치료가 잘 되면 어떻게 해? 장모님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좀 더 기다려야죠. 암 재발률이 높다잖아요. 맞아, 재발하면 그때가 기회야. 민재의 말에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40분간 이어진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방법, 재산 분할 계획, 심지어 준호의 장례식 규모까지 논의했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자. 돈 아껴야지. 맞아, 화장하고 대충 모시면 되잖아. 그래, 그 돈으로 차라리 민재랑 집 장만하는 게 나아.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을 위해 끝까지 참아야 했어요. 핸드폰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믿으며 말입니다. 그런데 수연아, 진짜 양심의 가책은 안 느껴져? 민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양심? 이미 끝난 사이야. 3년 전부터 우리 사이 알고 있으면서도 바보처럼 참고 있었던 게 이상한 거지. 수연의 대답에 준호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수연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뭐라고? 준호가 알고 있었어? 장모님도 놀란 듯 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3년 동안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챘을 거예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을까? 체면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혼하면 재산 절반 가져가야 하니까. 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자신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서명한 재산 포기각서의 존재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는 소리에 세 사람의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어요. 환자분 깨셨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좀 아파요. 준호는 약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연과 장모님, 민재가 침대 주변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라고 하셨어.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제 그 표정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 준호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죠.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여보, 오늘 퇴원할 수 있대. 준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빨리 회복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뜻이었죠.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수연은 보험금 관련 서류를 챙겼습니다. 암보험금 신청을 위해서였어요. 3천만 원이라도 미리 받아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보, 나 보험회사에 잠깐 들러서 집에 갈게. 괜찮아. 나는 태민이랑 집에 먼저 갈게. 준호의 말에 수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금 일을 혼자 처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수연이 보험회사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은 이미 준비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신청하러 오셨죠? 그런데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뭔가요?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네요. 암보험금 수익자가 태민 씨로 되어 있는데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여기 보세요. 3년 전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변경하셨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준호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수익자인데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입니다. 암보험금 전액이 태민 씨 앞으로 되어 있어요. 수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준호를 다그쳤습니다. 여보, 보험금 수익자를 왜 태민이로 바꿨어? 준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 혹시 몰라서 바꿔뒀어. 혹시 몰라서라니. 나는 당신 아내야.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수연아, 나 너의 불륜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민재랑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알고 비싼 옷 사입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병실에서 녹음된 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완전히 파랗게 변했어요. 이걸 언제? 수술 당일. 마취해서 안 깨어난 척하면서 다 녹음했어. 준호는 계속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보험금으로 하와이 신혼여행 가자는 말, 치료비 아깝다는 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준호야, 이건 변명은 그만해. 이제 끝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 변호사도 함께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수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분할 관련 서류인데요.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분할이요? 법적으로 절반은 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 변호사가 3년 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수연 씨가 직접 서명하신 재산포 기각서입니다. 뭐요? 이건 내용을 읽어보세요.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수연은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3년 전에 자신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속인 거잖아. 사기가 아닙니다. 서명 당시 강요나 협박이 있었나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셨죠? 김 변호사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었으니까요. 그럼 집은 이미 태민 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예금, 주식, 투자금까지 포함해서 15억 원 전부요.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험금과 재산 15억이
모두 날아간 순간이었어요. 준호야, 제발. 수연아, 3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뭘 기대해? 태민아, 오늘부터 이 집 주인은 너야. 수연 씨, 오늘 중으로 이사 나가세요. 법적으로 더 이상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수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죠. 3년간 다른 남자랑 즐기면서 생각 안 해봤어? 준호의 차가운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은 친정뿐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수연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뭔 소리야? 준호한테 재산도 못 받아오고 장모님도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였어요. 딸이 실패했으니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불륜을 저지른 수연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했고 오히려 준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민재를 상대로 불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불륜 증거와 병실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한 소송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1억 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연이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에서도 며칠 못 있고 쫓겨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지금 어디야? 수연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의지처는 민재뿐이었어요. 아, 수연 씨. 지금 좀 바쁜데요. 민재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민재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만날 수 있어? 힘들 것 같은데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수연에게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 글쎄요. 연락드릴게요. 민재는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며칠 후 수연은 민재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퇴근 시간에 민재가 나타났을 때 수연은 뛰어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아, 수연 씨. 여기 왜 와 있어요? 민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지금은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민재는 수연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놓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만났던 사이인데 이럴 거야? 수연 씨, 정신 차려요. 이제 끝났어요. 민재의 차가운 말에 수연은 충격받았습니다. 끝났다니? 우리가 사랑했잖아. 사랑이요? 수연 씨가 돈 있을 때나 그랬죠. 민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가난한 여자와 뭘 하겠어요? 나도 결혼해야 하는데. 민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재야, 너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수연 씨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재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연은 길거리에 홀로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수연은 민재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회사에 민재의 불륜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부장님 아내와 불륜으로 회사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였죠. 건설업계는 좁았고 민재는 다른 회사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장모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에게서 돈 냄새가 나지 않자 완전히 관심을 끊었어요. 수연아,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해. 엄마, 그래도 나 딸인데.
딸이든 뭐든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준호한테 잘못한 것도 너인데 왜 나까지 피해를 봐야 해? 장모님마저 수연을 버렸습니다. 수연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취업을 시도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15년간 전업주부로 지냈던 여성을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수연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며 살았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 컵라면도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그는 결국 일용직 노가다판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이 망했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나만 버리고. 둘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간 준비된 준호의 복수는 완벽했어요. 배신자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바로 본 모습을 드러낸 그들의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수연은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하며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준호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후였으니까요. 수연이 힘들어하는 동안 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민과 함께 산자락에 있는 조용한 집으로 이사한 후였어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컨디션 어때? 태민이 아침마다 준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30년 우정은 이런 것이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었죠. 많이 좋아졌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 정말로 준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과의 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몸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암세포 진행이 완전히 멈췄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로 좋아질 줄은. 계속 이런 상태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도 성공했고 건강도 회복되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태민과 함께하는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꿨어요. 저녁에는 차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준호야, 후회 안 해? 어느 날 저녁 태민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일 말이야. 준호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태민아, 3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죽음까지 바랐던 사람들이야. 후회할 게 없어. 준호의 말에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수연과 장모님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수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자신감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왜 왔어? 준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민도 옆에 서서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기회? 3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장모님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수연이를 용서해줘.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실수로. 실수요? 40분 동안 한 이야기가 실수였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잔인한 대화에 수연과 장모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수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3년 동안 민재랑 계획했던 대로 살면 되잖아. 민재는 나를 버렸어. 돈이 없다고 가난한 여자와는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럼 이제 민재의 진짜 모습을 안 거네. 준호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고? 나한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이? 준호의 차가운 말에 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수연과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정리한 후였으니까요. 준호야, 정말 안 받아줄 거야?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돈이 생기면 또 똑같이 할 거야. 게다가 나는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최고야. 정말로 준호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수연과 함께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1시간 후 수연과 장모님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 구걸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태민은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응, 이제 우리끼리 평온하게 살자. 고마워, 준호야. 나까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무슨 소리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 두 사람은 진짜 형제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30년 우정의 힘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수연과의 15년 결혼 생활보다 태민과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시면 완전히 완치될 거예요. 병원을 나오며 준호는 태민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축하해. 태민아, 다 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강했던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태민이 준비한 음식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죠. 준호야,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글쎄, 작은 사업이라도 해볼까? 너랑 함께. 좋지. 뭘 할까? 산골 펜션 어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 힐링시켜주는 거야. 태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둘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됐고 앞으로의 희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수연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피로로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으로 온 젊은 부부를 보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예전 준호와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왜 그때 준호의 마음을 몰라줬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은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민재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일용직 노가다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지만 예전 생활을 잊지 못해 술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준호 그 자식, 나를 완전히 망쳤어. 민재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을 원망하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 말 안 들어서 이 꼴 났지.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한마음이었지만 없어지자
바로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준호와 태민의 펜션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어요. 사장님들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손님들의 후기는 항상 좋았습니다. 준호와 태민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준호야, 우리 정말 잘했네. 맞아, 태민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야. 두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펜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민아, 나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갑자기 왜? 수연이랑 헤어진 게 운이 좋았다는 뜻이야. 그 일이 없었으면 진짜 마음도 몰랐을 테고. 30년 동안 옆에 있었지만 정말 소중한 줄 몰랐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너가 진짜 가족이야.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도 별거 아니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펜션을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는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해줬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죠. 준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힘들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손님들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펜션 정원에서 준호와 태민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준호야, 내일은 뭐 할까? 글쎄, 텃밭에 상추 심어야겠고, 새로운 손님들 맞이해야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네. 맞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야.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준호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배신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정말로 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